9월 5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생각해보니까요. 오늘이 금요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불금 맞이할 준비? 혹은 어떤 그 계획? 이런 거 있으십니까? 박찬욱 감독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주말에는 영화 한 편 보는 여유? 뭐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내란 복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내란과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지난 3년간 저지른 수많은 매관매직 사건들도 우후죽순으로 터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도 취재편의점 뉴스를 중심으로 뉴스 퀵배송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목한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검사라는 신분을 유지하다 보니까 김상민 검사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김상민 작가라고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호칭을 뭘로 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창원을 떠날 때 저는 아무런 신분도 없는 그냥 김상민 그냥 김상민이었지 않나. 그래서 그래 다시 김상민으로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마침 책 이름이 또 그래 다시 김상민이더라고요. 그냥 김상민 인사드립니다. 네, 뭐 근사한 음악이 깔리니까 굉장히 좋은 영상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신 이 영상은 지난 총선 직전에 현직 검사이면서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바로 그 검사 김상민 검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도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씨의 오빠죠. 김진우 씨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했던 고가의 그림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 고가의 그림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입니다. 점으로부터 번호가 800298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저 그림은 다른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은 아니고 저희가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받았는데 저런 컨셉의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서는 당시 주고받은 그림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서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 걸려 있었을까? 특검팀의 수사가 벌어졌을 때 김건희 측에서는 그것은 위작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작품은 위작이 많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주장도 했다는 건데요. CCTV 화면을 통해서 당시에 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오빠 김진우 씨의 자택에서 사돈댁으로 장모댁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이 그림의 행방을 쫓고 있던 특검팀이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것인데요. 2022년 6월 한 대만의 경매업체에서 이 그림을 낙찰받은 한국인이 있다. 도대체 이 한국인은 누구냐? 누가 왜 이 그림을 한국으로 들여온 거냐? 그리고 얼마짜리를 가지고 온 거냐라는 의혹이 우후죽순 터진 바 있습니다. 워낙 그림이 고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간 거래로 보기 어렵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신용환 교수도 대기업이다. 두 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온갖 측측이 이어졌지만 사실은 역시 특검팀이 수사로 밝혀낸 것입니다. 처음에 이 그림은 대만에서 3천만 원대로 거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금액이 얼마나 뛰었을까 그것도 다들 궁금한 것이었는데요. 대만 경매업체에서 낙찰받은 한국인은 앞서 보여드린 바로 그 사람이죠. 현역 검사로 지난 총선에서 창원 의창에서 출마하겠다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던 바로 그 김상민 검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상민 검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 인물 누구입니까? 바로 명태균 씨죠. 명태균 씨가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은 김건희 씨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했으니 좀 도와줘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바로 창원 의창의 지역구였던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를
경남으로 바꾸게 되죠. 경남 김해갑으로 움직여라 라고 해서 그 미션 때문에 다시 또 칠불사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 번호를 받기 위해서 이준석, 천하람 의원들과 함께 칠불사에서 이른바 칠불사 회동을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매화나무, 홍매화나무를 심으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벌어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김상민 전 검사와 김건희 씨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했더니요. 핵심은 바로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 측이 이 그림을 건네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확인한다는 방침인데요. 나토 3종 세트 그리고 금 거북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가의 그림까지 그야말로 김건희 씨가 추진했던 김건희식 매관 매직 세 번째 사건이 물밑에서 물 위로 떠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언론의 단독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특검팀은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800298 이 작품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해서 김진우 씨에게 건넸다는 것이고요. 그 금액은 1억 2천만 원인 걸로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김상민 전 검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김건희 돈으로 대신 구매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런 비슷한 컨셉이 또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바쉐린 콘스탄틴이라는 고가의 손목시계. 이 손목시계도 김건희 씨는 500만 원만 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은 그 당시에 사업가에게 대신 내달라라는 대납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김상민 검사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토 3종 세트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본인의 사위 취업 청탁 의혹용으로 그리고 금거북이 4.5도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또 본인의 장관급 인사의 청탁 의혹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1억 2천짜리 고가의 그림을 건네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직을 물론 경선 과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만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국정원 법률특보직까지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을 받고 김영선 씨한테 자리 비키라고 하고 그 자리에 김상민 검사를 꽂으라라는 주장을 했던 건데요. 당시에도 저를 비롯한 수많은 기자들이 왜 김상민인가. 사실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는 찐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친윤계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특별하게 근무연이 상당해서 그렇게 챙겨줄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검찰 내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그렇게 큰 역할을 했나?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인물의 검사들이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상민 검사에게 반드시 창원 의창구 지역구를 챙겨주려고 했었나? 결국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값 1억 2천이 작용한 거 아니냐. 국회의원 값은 1억 2천이네. 그리고 장관급 국가교육위원장의 직은 금 4.5돈이네. 그리고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직은 바로 나토 3종 세트로 확인된 1억 1천만 원 정도네. 1억 정도는 줘야 매관 매직이 가능한. 이게 뭐 하나의 출발에 불과하겠으나 이런 방식으로 매관 매직을 했던 개수가 도대체 몇 개나 되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최소 4천에서 5천, 최하 3천 개 이상이 된다. 공공기관장, 공기업 사장 등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김건희 씨가 개입한 이 매관 매직, 공공 부분에서 공천이면 공천, 그리고 장관이면 장관, 그렇죠? 국무위원이면 국무위원,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모든 직급 전체를 포함해서 소위 김건희 씨가 해먹은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진짜 특검팀이 날밤 새도록 수사를 해도 다 밝혀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상민 검사가 이 그림을 산 시점은 윤석열 취임 직후인 한 달 뒤라는 것입니다. 22년 6월경 대만의 한 경매업체에서 한국인 이모 씨한테 3천만 원 정도 주고 샀다는 것이고요. 인사동 화랑행을 운영하는 임모 씨가 재구입을 해서 국내 미술시장에 들여왔고 이걸 2023년 초에 김 전 검사가 지인을 통해서 이 그림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김건희 씨 오빠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특검팀은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다 종합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공수처가 확보한 김건희 씨와 김상민 전 검사와의 통화 내역도 상당합니다. 지난해 7월에서 9월 사이에 김건희 씨 통화 내역에 따르면 두 사람 간의 통화는 23년 9월 3일, 5일 등 모두 두 차례 통화를 했다는 것이고요. 9월 말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상민 전 검사가 현역 부장검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나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추석 명절 문자 메시지를 돌려서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정치 행보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가 돼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 총장이 김상민 전 검사를 징계하기도 했던 바로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매관매직에 대해서 더 어떤 것들이 펼쳐질지 금거북이 다음은 무엇일까라고 우리들이 다 궁금증을 자아냈던 것인데 그것은 결국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었다. 고가의 미술품 청탁이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또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댓글창을 통해서 다음은 또 뭐가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참 한심하고도 답답한 이런 수준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말이죠. 자, 다음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이 지규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과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직후 그러니까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지난 봄 3월입니다. 3월 7일 석방 결정이 되어서 3월 8일 사실상 거의 어퍼컷 비슷한 포즈를 취하면서 서울구치소를 저벅저벅 걸어 나오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던 내란숙의 윤석열 장면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경호처가 1분에 무려 1000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MBC 단독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이 소총 구매 계획의 결제자는 바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윤건영 의원 모시고 직접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서 확보한 문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호작전용 자동소총 교체 사업계획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에 보면 결제란 보여요. 이거 클로즈업 해주실 수 있나요? 클로즈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 클로즈업 저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써있어요. 대리 김성훈 그리고 본부장 이광우 처장 대행으로 김성훈이 바로 결제해서 나온 바로 자동소총 200정 구매 계획이 드러난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윤석열 석방되고 바로 닷새가 지난 시점입니다. 여기 보면 등록일이 2025년 3월 13일이라고 나와 있죠. 윤석열 석방되자마자 경호처에서 한 번 쏘면 1000발이 나가는 이 소총 200자루를 왜 사려고 했을까요? 저는 너무나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걸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가. 윤석열을 비단 지키는 용 이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당시에 잘 생각을 해보면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라고 김건희 씨가 이죽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총을 쏴서라도 칼을 써서라도 경호 업무에서는 반드시 칼이라는 거는 쓰지 않는데 윤석열 입에서 칼이라는 말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총을 쏴서라도 칼을 써서라도 나를 보호해라. 이게 윤석열의 지시였다라는 것인데 비단 본인 지시용만으로 이 총을 구매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김성훈 경호차장의 과잉 충성의 일환인 것이었던 것인지 이것도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내부 문건 제목이 뭐냐면요. 경호 작전용 자동 소총 교체 사업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처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총을 새 걸로 바꿔서 유사시 화력 증강과 전술 강화를 위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요때 샀을까요? 하필이면 왜 요때 오래된 총을 새 걸로 꼭 바꿔야만 했을까요? 너무나 미묘한 타이밍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총 예산은 22억 5천만 원을 들였다는 것이고요. 5.56mm 150정하고 9mm 50정 모두 해서 200정의 자동 소총 구매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소총은 미국 특전사 델타포스나 우크라이나 특수전 등이 사용하는 소총이라고 하고요. 최신형 무기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시기였는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가슴이 금직한 상황입니다. 비상계엄이 터지고 내란 속의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야말로 쇠창살 비슷한 걸 다 한남동 관저에 다 막아놓고요. 그리고 경호처 인원들을 전부 동원하고요. 마치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을 했다는 비판과 동시에 한남동 일대에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태극기와 성조기 경우에 따라서는 이스라엘길까지 꼽고서 매일 동원 집회를 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였고요. 119 때 1월 19일에는 법원 서부지법 폭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 19살이었던 투블럭 청년이 방화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예. 법원 안으로 불씨를 집어넣는 장면 우리 TV 화면을 통해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위험천만한 순간에 한 번 쏘면 1000발이 발사되는 그 소총으로 도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거냐. 지금 생각만 해도 매우 소름이 끼치는 그런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 노상원이 기획했던 폭사 작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서울을 한남동을 유혈 폭동의 장으로 삼으려고 준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제가 너무 과도한가요? 너무 예민한가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경우에 따라서 계엄군으로 동원됐던 일반 계엄군들이 그리고 정말 의로운 판단을 했던 박정훈 대령을 생각하면서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판단했던 의로운 군 간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이 방송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모두가 윤석열에게 충성하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총을 쐈다고 한다면 서울은 1980년 광주가 됐을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캐대헌은커녕 매우 심각한 비상계엄이 계속 이어지는 무도한 잔인무도한 국가가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에선 당시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준비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국회 정보위 소속 윤건영 의원 직접 나오시니까요. 모시고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취재 편의점이 준비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저는 사실 이 검찰 해체법을 보면서 이것은 의회 독재 완성에 이어서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찰 관련 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늘 검찰 해체 법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께서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에 안 올려주십니다. 이거 일반 반장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진술인들에 대해서 의원님도 검찰 개혁과 관련한 공청회입니다. 진술인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신상 발언 시기에.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십니까? 오선식이나가 뭡니까? 오선식이나가. 오선식이나가 뭡니까? 오선식이나가. 의제에 대한 이것이 검찰 독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검찰 강압을 통해서 나경원 의원님 시간 잡고 가고 있어요. 5분 시간 드렸는데 주제에 관한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시는 것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으네요.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선식이나가 뭡니까? 오선식이나가. 위원장님 그 발언 취소하십시오. 이들의 논리를 보면 도대체 내란 방조죄가 우리 국민의힘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도 법원에서 가려져야 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의 의석수만으로도 계엄 해제 표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찌 무엇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은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는 불능범입니다. 불능범. 이것이 도대체 내란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국회의원들의 표결의 자유는 분명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표결 불참을 내란 방조로 단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일부 의원들이 혼선을 갖고 지연을 했다는 이유로 범죄의 고의로 몰아가는 것 역시 억지이자 정치적 낙인 찍기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민주당이 내란 방조범입니다. 왜냐? 민주당은 이미 내란 운운을 김민석 총리가 언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의 날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보다 순식간에 국회에 집결했습니다. 몇몇 의원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논리라면 민주당이 바로 내란 방조범 아닙니까? 게다가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기현 판사를 징계하면 특별재판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사법부 겁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 헌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삼권 분립의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네. 뭐 댓글창 보니까 그만 들어라 못 듣겠다. 예. 뭐 아유 머리가 아프다. 그만 드세요. 그만 들어. 뭐 국민의힘 해체해라. 나갔다 올게요. 도대체 왜 트는 거냐 막 이러는데요. 문장 분석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길게 들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역도의 무리들이 말 타고 막 달려오고 있나라는 제가 우스개 농담을 여러분들께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제 지난주 금요일 딱 일주일 됐어요.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열렸던 그 검찰개혁 토론회에 이문정 검사장이 참석해서 검찰개혁 5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드디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소위 보완수사권은 의무다. 검찰의 의무다.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보완수사 요구권도 아니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의무.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맥락을 좀 해석하고 읽을 필요가 있죠. 검찰개혁 안 된다. 수사권 못 놓겠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한다 하더라도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을 분리한다 하더라도 법무부라는 한 바구니에 담아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게 사실이고 경찰을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행안부 비대화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동안 검찰이 저질렀던, 특수부 검찰이 저질렀던 악행을 눈 감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그 깃발이 되어서 지금 사법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그동안 내란의 사실상 중요 임무 종사자 또는 최소한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는 행태를 벌인 국민의힘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안 되고 수사도 하지 말고 대충 덮자. 이런 주장을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장동혁 대표도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는 나경원 의원이 아주 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문정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도 법원에서 가려야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규현 판사가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를 하고 별첨으로 단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사권 문제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받아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죄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거죠. 대충 이렇게 뭉개고 가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죄 때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정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망상과 착각 속에 있으니까 나경원 의원이 어제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심장을 정말 졸이면서 저도 그날 그 밤에 12월 3일 그 밤에 저도 추경호 원내대표 일행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저도 월담을 해서 로텐더홀에 들어가서 바로 라이브 방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충분히 계엄 해제 표결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 없이도 충분히 민주당끼리도 할 수 있는데 마치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를 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불능범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내란 공범이 성립이 되냐. 국회의원의 표결 자유는 분명히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표결 불참을 내란 방조로 단정하는 것은 헌법 부정행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지연하거나 뭐 이런 것은 고의, 억지 또는 정치적 낙인 찍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오히려 민주당이 내란 방조범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 이러면서 설명을 하죠. 민주당은 이미 내란 운운을 했다. 벌써 9시인가요? 큰일 났네. 그리고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위원, 지금 총리죠. 김민석 의원은 이 계속 언급을 했다. 그리고 비상계엄 날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순식간에 먼저 집결을 했다. 몇몇 의원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바로 내란 방조범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핵심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들이 코너에 몰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실질화되면 내란 재판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본인들의 정치적 지위나 위치가 매우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기가 막힌 대목은 이 대목이었습니다. 지기현 판사를 징계하면 지기현 판사를 징계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겁박이다. 이런 겁박이 어디 있냐. 삼권 분립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이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지규현 판사 징계하지 않는 사법부가 문제 아닙니까? 아니 샤르막이라는 룸사롱에서 무려 650만 원이나 되는 향응을 접대받은 판사에 대해서 입국닷으로 일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판사들은 접대받고 아무하고나 룸사롱 가고 이래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란 재판 받아도 된다는 주장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수준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주장을 함부로 하는 것인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오늘 뉴스킥으로 뽑아봤습니다. 제가 불능범 부자기범 공부 많이 해왔는데 이건 아무래도 다음 주에 또 다음 기회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킥 배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